배신당한 아내 홀로 아이들과 시부모 지키기.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로 그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여보,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죠. 그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 치매 초기인 시아버지, 그리고 두 아이까지.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데 모든 짐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하루. 결혼 12년 차 저희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은 결혼 전부터 약속된 일이었죠. 남편 현우는 외아들이었고 효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지라던 그의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70세, 시아버지는 73세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셨고 오히려 제가 출산하고 회복할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며느리 고생했어. 어서 와서 쉬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시어머니.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시며 우리 강민이 지아 이리 와봐라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침 6시면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 아침 식사 준비, 아이들 도시락, 남편 출근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줘. 초등학교 5학년 강민이의 부탁에 그럼 엄마가 맛있게 싸줄게라고 대답하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며느리, 내가 도와줄까? 부엌으로 나오시는 시어머니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더 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7시가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두 아이. 아버지, 진지 드세요. 시아버지께 밥그릇을 들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며느리. 시아버지의 온화한 목소리가 아침을 열었습니다. 남편 현우는 건설회사 차장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오늘은 현장 점검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부모님 약 챙겨드리고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거나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내가 점심 만들게. 너도 좀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점심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낮잠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 밀린 빨래를 돌리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이 하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현관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시부모님은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뒀어.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무릎에 앉아 제잘되는 7살 지아를 보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시아버지는 그래, 수고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8시가 되면 아이들을 씻기고 숙제를 봐주고 9시에 재웠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부모님의 저녁약을 챙겨드리고 내일 아침 준비물을 미리 체크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밤 11시였습니다. 수고했어 남편의 짧은 말과 함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저는 이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시부모님이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경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 불륜 의심 징후.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 현장 일이 길어져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라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직장 생활이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먼저 아이들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강민이가 달려가도 그래. 아빠 좀 쉬고 나중에 봐줄게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부모님도 눈치채셨습니다. 현우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드냐? 시아버지의 물음에 남편은 네, 아버지. 요즘 프로젝트가 크고 복잡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니고 남성용도 아닌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핸드폰 사용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놓고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밤에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온 문자예요? 제가 물으면 회사 동료야. 내일 회의 관련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경직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현장 가야 해. 미안해. 아이들이 아빠 놀이공원 가자고 했잖아라며 울먹이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음에 가자. 아빠 바빠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현우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얼굴도 어둡고. 네, 어머님. 저도 걱정돼요.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저는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누구지? 왜 하트가 붙어 있지? 오늘 만났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그 메시지는 제 눈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 새로 산 넥타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낯선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출장 때 쓴 거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날짜를 확인해 보니 출장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한 여성용 귀걸이, 명품 브랜드 쇼핑백 영수증, 그리고 남편 자켓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키카드. 이게 뭐지? 호텔 키카드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요. 충격적 진실 발견. 진실을 확인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가 쿵 하는 소리에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흔들어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119를 부르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풍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풍이라니.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줘. 뭐? 알았어, 지금 간다.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직도 안 와? 미안, 지금 가는 중이야. 좀만 기다려.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학교에서 급히 데려온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 강민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신대.
아이를 안심시키며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겨우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했잖아. 지금 어디야? 알았어, 지금 간다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배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으며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 중풍이래. 도대체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차가 막혀서.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상태가 안정되긴 했는데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시아버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시아버지는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남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다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또다시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놀랐죠? 하지만 오빠가 빨리 돌아와줘서 기뻤어요. 아내분은 눈치 못 챘죠? 조심하세요, 오빠 사랑해요. 우리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지난 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10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애정 표현, 데이트 약속, 그리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이게 현실이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비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을 뿐이야. 너만 있으면 숨이 트여. 빨리 정리하고 싶어. 정리라니. 나를? 우리 가족을? 남편은 이미 저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남편은 불륜 중이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현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올게라는 제 말에 응,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 미안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3개월의 입원 치료와 그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상주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시아버지의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당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 치매 초기인 시아버지, 학교 다니는 두 아이, 그리고 불륜 중인 남편. 모든 짐이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어머니 간병할게. 너는 집에 가서 아이들 돌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73세 노인이 중환자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집에서 쉬세요. 결국 낮에는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 시아버지 약 챙겨드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어머니 간병,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학교 맞이했습니다.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기, 시아버지 저녁 식사 챙기기, 설거지, 청소. 밤 10시가 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서 밤 간병을 했습니다. 새벽 1시쯤 집에 돌아와 씻고 자면 새벽 3시,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나갔으며 집안일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한마디로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아파요. 좀 도와줄 수 없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간병인 쓰면 되잖아.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우리 여유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 간병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가족을 포기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이들도 모두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시부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물 좀. 밤중에도 몇 번씩 깨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어나서 물을 떠드리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잠이 다 깨버려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중풍 환자는 스스로 식사하기 어려워서 제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며느리, 미안해. 이렇게 폐를 끼치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치매 초기라 대부분은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가끔 약을 잊어버리시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약 드셨어요? 약? 아직 안 먹었나?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식사하시고 꼭 드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맨날 병원만 가. 나는? 강민이가 삐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강민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말에는 꼭 같이 놀아줄게. 하지만 주말에도 병원에 가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강민이가 울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7살 지아는 더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집에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며 미안함에 울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구나. 아이들한테 너무 소홀하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부족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이 어머니, 요즘 강민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데 괜찮은가요?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좀.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고 보니 강민이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불안해서였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몰랐네. 미안해. 아들을 안으며 또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외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언제 퇴원하나?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더 있어야 한대요. 그래. 집이 너무 허전하구나. 73세 노인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누웠던 침대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게요. 아니야, 며느리. 넌 이미 너무 고생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식사 준비도 큰일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시어머니 식사, 집에는 시아버지와 아이들 식사 모두 따로 챙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동식이 필요했고 시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식단 조절이 필요했으며 아이들은 성장기라 영양을 챙겨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반찬이 이것뿐이야? 지아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예전처럼 다양한 반찬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바빠서. 남편은요? 여전히 자기 생활만 했습니다. 주말에 병원 좀 다녀올게라고 하면 나도 약속 있어라며 나갔습니다. 분명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일 양복 좀 다려놔줘. 중요한 미팅 있어. 지금 병원인데. 내일 아침에 할게. 아니, 오늘 해놔야 한다니까. 빨리 집에 와서 해줘. 여보, 지금 어머님 간병하고 있잖아. 간병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내일이 더 급하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아파서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경제 적정서적 어려움 겪기. 2달째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약값, 시아버지 치매 치료비, 생활비. 돈이 물 빠지듯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가 400만 원이에요. 통장에 돈이 부족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40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와? 중환자실 비용이랑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면 그래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남편이 입금한 금액은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제 결혼 전 저축한 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제 통장은 바닥이 났습니다. 여보, 돈이 없어요. 이번 달 병원비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당신 월급이 500만 원인데 왜 감당이 안 돼요? 생활비도 있고 대출 상환도 있고. 복잡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호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돈이 없다면서 그 여자한테는 물 쓰듯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카드 사용 내역.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왜? 당신 돈이요?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어머님 병원비도 없는데. 시끄러워. 내가 번 돈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그날 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돈이 왜 필요해? 사정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보내줄게. 그런데 딸아, 너 괜찮은 거니? 네,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의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정서적 고갈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병, 집안일, 육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40대처럼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36인데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면증도 시작되었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은 괜찮을까?
시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괜찮으실까? 남편은 지금 그 여자랑 있는 건 아닐까?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 아이들이 엄마 싫어라고 말하는 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나는 꿈. 악몽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병원 화장실에 혼자 숨어서 공황 증세를 겪었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보면 구역질이 났고 억지로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옷은 헐렁해졌습니다. 며느리, 너 너무 말랐다. 밥 좀 먹어라.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끊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왜 연락 안 돼? 커피 한잔 하자는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여유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감정적 지지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엄마여야 했으며 남편은 이미 적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갈등과 조율. 3개월째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간병은 병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곁에 있어야 했고 재활치료도 집에서 해드려야 했습니다. 며느리, 일어나고 싶은데 좀 도와줘.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화장실까지 모시고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에요, 아버님. 아, 그랬구나. 아까도 물어봤나? 가끔 밤에 헷갈리셔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지금 새벽 2시예요. 응? 내가 출근해야 하는데. 아버님, 이미 퇴직하셨잖아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이들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엄마, 왜 항상 할머니만 챙겨? 나는? 강민이가 화를 냈습니다. 강민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이해해줘. 이해 못해.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강민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강민이에게 가서 달래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고 계셨으니까요. 지아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러 말썽을 피우고 떼를 쓰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왜 이래? 밥 먹어야지. 싫어. 엄마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 거야.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이가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간병 중이라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꼭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날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외로워하시고 시어머니는 미안해하시고 아이들은 삐지고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오늘 야근해야 해라며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여보, 매일 야근이에요? 주말에도 나가고 평일에도 늦고 당신은 도대체 이 집에 뭐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하는 거라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돈만 벌어오면 돼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은요?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잔소리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제발 좀 도와줘요.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시아버지가 말리셨습니다. 그만해라, 며느리. 현우도 힘들겠지.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시부모님이 주무신 후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김수진이라는 여자 10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것도, 호텔 가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다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부인할 줄 알았는데 인정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로요. 감정 조절하며 결심 내리기. 그래서 어쩔 거냐고. 남편의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도 궁금하네요. 당신은 어쩔 건데요?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이 생활 못하겠어. 집에 오면 답답하고 부모님 간병에 아이들 소리에 질식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 애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너처럼 잔소리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알겠어요. 그럼 이혼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참고 살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그냥 가세요. 대신 양육비랑 시부모님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셔야 해요. 시부모 생활비? 그건 무슨? 당신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들로서 책임지셔야죠.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날 밤의 대화 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첫째, 증거를 더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재산 목록, 수입 증빙,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은 잘하셨어요. 증거가 충분하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시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자 두 분 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현우가 그런 짓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못난 짓을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 너는 어쩌려고?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더니.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모실 거예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이들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아, 지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왜? 우리가 잘못했어? 지아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전혀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고.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을 거야. 그날 밤 세 식구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홀로 가정 지킨 아내의 결말. 이혼 소송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 덕분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책이 명확하고 부인께서 12년간 가정을 돌본 기여도가 크므로 재산의 65%를 부인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시부모님 생활비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자녀 양육비 200만 원과 부모님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지만 아담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시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저 5 식구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와, 새 집이다.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시부모님도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근무를 알아보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도와줄게. 포장은 내가 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택배 박스를 정리해 주셨고 강민이는 주문서를 정리했으며 지아는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우리 가족 회사네.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수입이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쇼핑몰은 점점 성장했고 수입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혼자서 이 많은 걸 해내다니.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님.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의 응원, 아이들의 도움,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민이는 다시 밝아졌고 학교 성적도 올랐습니다. 엄마,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아들을 안으며 뿌듯했습니다. 지아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있으니까 제일 행복해. 시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신 결과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의 치매도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산책 갈까?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지아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뭐. 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딸아. 내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아니 딸을 만나서 이 엄마는 복받았어. 어머님.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어머님 딸이 되어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현우 그 녀석은 정말 바보야. 너 같은 사람을 버리다니. 하지만 우리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 딸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셔서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쇼핑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직원을 2명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목표의 150%를 달성했습니다. 정말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양육비 없이도 충분히 가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도 여유롭게 지불할 수 있었고 시부모님의 의료비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강민이가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대학 등록금이야. 엄마가 조금씩 모으고 있어. 엄마, 고마워.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아이들 좀 보려고.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강민아, 지아야, 아빠가 왔는데 만날래? 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과 아버지의 만남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전 남편이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아이들도 밝고 부모님도 편안해 보이고. 그럼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요. 제 단호한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세요. 아이들 만나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요. 문을 닫으며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온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저녁 마저 드세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오고 싶대.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싫어. 우리 지금 행복한데.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이 더 좋아.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 강민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도 지금이 좋아.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3년이 지났습니다. 쇼핑몰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매장도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온 가족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직원들의 박수 소리에 둘러싸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멀리 왔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딸아.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어머님도 열심히 재활 치료 받으셨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시아버지의 치매도 기적적으로 호전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약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아, 할아버지랑 체스 한판 할까? 할아버지, 또 이기실 거면서. 아이들과 시아버지가 웃으며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강민이는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줬잖아.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아는 10살이 되어 피아노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 우와. 우리 딸 천재 피아니스트네. 엄마가 피아노 학원비 대주셔서 가능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딸을 꼭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으시는 시어머니, 손주들과 장난치시는 시아버지, 밝게 웃는 아이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자.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5 식구가 벚꽃나무 아래 모여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남편의 배신, 홀로 남겨진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고갈. 모든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버리지 않았고 아이들을 지켰으며 저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미소는 진짜였으며 당당했습니다. 김수연, 너는 정말 잘했어. 너는 강한 여자야. 거울 속 제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엄마로, 존경받는 며느리로,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방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시부모님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작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당하고 홀로 남겨지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며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였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행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달 사업 확장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도전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냈으니 이제 무엇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좋아,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딸아. 엄마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 같이 하자.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은 아침.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손주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5 식구. 시아버지, 시어머니, 강민, 지아, 그리고 저. 오늘도 감사한 하루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 모두 식사합시다. 따뜻한 밥,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였던 저는 이제 홀로 서서 가정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고 그 결과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응원, 아이들의 사랑, 그리고 저 자신의 강인함이 모여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아가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딸을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채로,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채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며. 엔딩 멘트.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힘을 발견합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피보다 진합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딸과 엄마가 될 수 있고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홀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는 그 사랑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